2010년 가을 함경북도 청진 20년 경력의 특수부대 교관 리성철은 야간에 군용 차량에 실려 부대 외곽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문이 열리자 눈을 가린 채 무릎 꿇은 12명이 보였습니다. 어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그가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그의 20년 리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안구역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동해 바다가 코앞이라 날이 맑으면 수평선 너머까지 훤히 보이던 곳이었죠. 어릴 때는 그 바다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바다 건너 어딘가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청진수산사업소에서 생선 손질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13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저와 여동생 둘을 건사하셨는데 그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남편 없이 셋을 먹여 살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배고픔을 참으시면서 저희 밥그릇만 채워주셨어요. 제가 군에 들어간 건 18살, 1990년이었습니다.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도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걸 눈여겨본 인민군 모집 담당관이 저를 특수부대로 추천했습니다. 당시는 그게 대단한 영광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성철이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됐다며 동네방네 자랑하셨으니까요. 특수부대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강 수영, 절벽 등반, 격투 훈련. 지금 생각하면 몸이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상하게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나라를 위한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20살 청년이 그 믿음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신병들에게 격투수를 가르치는 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급은 중사, 나이는 38이었죠. 아내 순이와는 25에 결혼했고 딸 성아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성아 녀석이 어찌나 영리한지 학교에서 항상 수석을 다퉜습니다. 그 아이 웃는 얼굴을 보면 아무리 고단해도 힘이 났어요. 군인이라고 해서 생활이 넉넉했던 건 아닙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올 때도 있고 몇 달씩 끊길 때도 있었어요. 쌀 배급이 끊기면 옥수수 가루로 때웠고 그것도 없으면 장마당에 나가야 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쌀 1k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한 달 월급으로 겨우 두어 킬로 살까 말까 했습니다. 군인 월급이 그 정도니 일반 주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더 고달팠습니다. 함경도 겨울이 얼마나 매서운지 이 남쪽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난방 연료가 부족하면 가족이 한 이불 속에 다 들어가야 했어요. 성아가 손발이 트면 아내가 자기 입김으로 아이 손을 녹여주곤 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요. 당에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자고 하면 이겨내야 하는 거라고, 장군님만 믿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직 제 안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 의심이 시작된 건 2010년 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는데 그해 가을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파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하늘이 어찌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지 아마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그날 오후 부대 정치지도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교관 3명을 차출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15년 직위 동료인 박 중사 그리고 또 1명.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부 지시라고만 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상부 지시의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대란 원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특수부대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밤 10시 우리 셋은 군용 차량에 실려
두 대 외곽 어느 창고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안내를 맡은 장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보위부, 요원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을 따라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 손이 등 뒤로 묶인 채로 12명이었습니다. 어른 6, 아이 2, 노인, 그리고 여자 셋.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민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셋은 신체 제압 보조를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을 가린 천이 살짝 흘러내린 노인 한 분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동네 포항구역에서 보리쌀 장사를 하시던 최 씨 아저씨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힘드실 때 가끔 쌀을 외상으로 주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아저씨 리어카를 밀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창고 안에서 제가 훈련받아온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처음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탈북하려 했다는 이유 하나로 민간인을, 노인을, 아이를. 저는 차마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중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6.25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쟁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혹독한 시절을 버텨온 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배웠는데 이게 그 세상인가요? 부대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20년간 지켜온 게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온 기술이 결국 어디에 쓰이는 건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 새벽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기상하고 똑같이 신병들에게 격투수를 가르치고 똑같이 점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군가를 따라 부를 때마다 목이 막혔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위한 노래인지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함께 갔던 교관 중 한 명인 전 상사가 훈련 중 낙상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그냥 그렇게 전달됐습니다. 훈련 중 사고.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전 상사는 제가 20년간 함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몸을 잘 쓰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특수부대 교관이 평지에서 발을 헛디뎌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절벽을 오르내리던 사람이 평지에서 낙상으로 죽는다는 게. 그리고 또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박 중사였습니다. 제 손을 잡아줬던 그 친구. 위장병이 갑자기 악화돼 후송 중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박 중사는 제가 알기로 위장이 쇠처럼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탈 한 번 난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둘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함께 있었던 3명 중 2이 남은 건 저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숟가락을 들면 손이 떨렸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창고 안에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고 눈을 뜨면 전 상사와 박 중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두려움이란 걸 별로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순이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했다가는 순이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요즘 훈련이 강도가 세졌다고만 했습니다. 순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여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느끼면서도 참는 것.
그게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딸 성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별 과제 조장을 뽑는데 성아가 손을 들었더니 선생님이 너는 아버지 계급이 중사밖에 안 되잖니 라며 넘어갔다는 겁니다. 11살 아이가 그 말에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녁밥을 먹는 걸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0년을 바쳐 지킨 나라가 제 딸에게 돌려준 게 고작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겨울에 기침이 심해지셨습니다. 약을 구하러 장마당에 나가봤지만 변변한 약 한 첩 살 돈이 없었습니다. 군인 가족이라고 특별 배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소식은 의외로 아주 평범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중대 소속 오하전사가 슬쩍 제 옆으로 붙더니 귓속말로 한마디 했습니다. 교관 동무, 정치지도원이 다음 주 교관 동무한테 특별 임무를 맡길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서 걸어갔습니다. 특별 임무, 전 상사도, 박 중사도 그 말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일주일, 열흘.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나 혼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이 나라에 두고 갈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있었던 일, 전 상사와 박 중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지. 순이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제 손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순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아만이라도 살려야지요. 그 한마디로 결정이 났습니다. 탈북 루트는 생각보다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오래 지낸 사람이다 보니 두 대 안에서 떠도는 정보가 귀에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두만강 쪽 국경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구간, 브로커와 연결되는 방법.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필요한 정보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브로커 연결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순이가 몇 년에 걸쳐 장마당 부업으로 모아둔 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내가 그 돈을 모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탈북한다는 걸 알면 어머니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고 그 충격에 어머니가 쓰러지실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지내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이 여전하셨는데 그 기침 소리가 며칠째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손이라도 한 번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면 눈물이 날 것 같았고 그러면 어머니가 눈치를 채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살아서 다시 오겠습니다는 말을 가슴속으로만 남기고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상처입니다. 떠나기로 한 날은 11월 초였습니다. 함경도의 11월이면 강물이 이미 살을 애는 듯 차가워지는 계절입니다. 브로커가 잡아준 날짜였습니다. 국경 경비 교대 시간과 순찰 간격을 계산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그날 저는 야간 훈련 외출 명목으로 부대를 나왔습니다. 교관 신분이라 야간 외출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마지막으로 쓸모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면서 초병에게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초병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앳된 얼굴에 20살짜리 병사였는데 저를 보며
경례를 붙이던 그 모습이요. 그게 제가 북한 땅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인사였습니다. 순이와 성아는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아는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울지 않으니까 저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우리 셋은 두만강 상류 쪽으로 2시간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달빛에 의지해서 걸었는데 성아가 발을 헛디딜까봐 제가 내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두만강은 생각보다 폭이 넓었습니다. 수심이 낮은 구간을 골랐다고 했지만 그래도 허리까지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11월 강물에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건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성아를 등에 업었습니다. 20년간 단련된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얼마나 평범한 아버지인지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목을 꼭 감싸 안았습니다. 강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작게 신음 소리를 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쪽 언덕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는 제 등에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상류 쪽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순이도 멈췄습니다. 허리까지 찬물에 잠긴 채로 우리 셋은 그 불빛이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1분이었는지 5분이었는지 성아가 귓속말로 아빠, 하늘에 계신 할머니한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맞은편 강둑에 발을 디뎠습니다. 흙이 발바닥에 닿는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순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무릎이 꺾였습니다. 성아가 제 등에서 내려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중국 땅을 처음 밟던 날 새벽, 저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을 건넜으니 자유로운 땅에 온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브로커가 사라진 건 강을 건너고 1시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돈만 받고 어둠 속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 셋은 낯선 땅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갈 곳도 없이 날이 밝아올 무렵 무작정 걷다가 작은 밭 근처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숨어서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려 했는데 그만 헛간 주인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한족 농부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공안에 신고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성화를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짓을 했습니다.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우리를 헛간 안쪽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집단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 찐 고구마 몇 알과 물 한 통을 가져다 놓고 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우리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농부가 왜 우리를 도와줬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이었겠죠. 성아 얼굴을 보고 그냥 내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세상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헛간에서 그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흘을 그 헛간에서 지냈습니다. 그 사이 공안이 마을을 돌았는지 몽부가 다급하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버텼습니다. 공안이 지나가고 나서 농부가 헛간 문을 살짝 열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뒤로 선교사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 지역 탈북자들을 몰래 돕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다음 루트를 알게 됐습니다. 미얀마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지만 그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끝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 헛간을 떠나면서 저는 농부 아저씨가 어디 있나 둘러봤습니다. 멀리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보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신 루트는 이랬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을 넘고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걸어서 들어간 다음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글을 며칠씩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손을 잡으시며 기도하면서 가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셋의 양식이 됐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 저는 그 헛간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농부 아저씨는 아마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미얀마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으로 넘어가는 정글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안내인을 따라 밀림속을 걷는데 낮에는 더위가 숨을 막았고 밤에는 벌레 소리와 짐승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함경도 추위는 이겨봤지만 열대 정글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그래도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아가 갑자기 발을 멈추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정글 한복판에서 약도 없이 의사도 없이 순이가 성아를 꼭 안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성아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두만강에서 업었던 것처럼 아이가 이번엔 힘이 없어서 제 목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흘러내리는 아이를 추스르면서 걸었습니다. 안내인이 하루만 더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북에 계신 어머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다음날 성아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아이가 등에서 아빠 힘들지 않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힘들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건 해도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은 후 우리는 방콕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 가기도 전에 태국 입국관리소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입국자 신분이었으니까요. 거기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좁은 방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뒤섞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아는 거기서도 적응했습니다. 같이 갇힌 다른 나라 아이들과 말없이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 후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순이가 그분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건네준 종이 한 장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북쪽 땅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건 12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데 형광등, 불빛이 어찌나 밝던지 문이 부셔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넓고 깨끗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걸어 다니는데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원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입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 전반을 배웠습니다. 버스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건강보험 쓰는 법. 북한에서 20년 군 생활을 한 사람이 버스 카드 충전하는 법을 처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습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문화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열대마다 물건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쌀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북에서는 쌀 한 줌 구하는 게 하루 일이었는데 순이는 과자 코너 앞에서 성아한테 아무거나 골라봐라고 했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아는 엄마 눈치를 보더니 제일 작은 과자 봉지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뭔가를 고를 때 제일 작은 것, 제일 싼 것을 먼저 집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말투 때문에 처음엔 고생이 많았습니다. 억양이 다르니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성아는 학교에서 처음 며칠간 아무 말도 못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다르게 들린다고.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말이 조금 다르고 음식 맛이 조금 달라도 글자가 같고 정서가 같으니 결국엔 통했습니다. 정착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에서 발표를 제일 잘한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하셨다고.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북에서 아버지 계급이 낮다고 조장도 못 시켜주던 그 아이가 이제 발표를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그때처럼 강하게 든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은 날도 기억합니다. 동네 마트 계산대 직원 아주머니가 순이 억양을 듣고 어머, 말투가 참 예쁘네요라고 했답니다. 순이가 집에 오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정글에서도 구금소에서도 웃지 않던 사람이. 저는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나와서 혼났습니다.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건 어머니입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살아 계신지 연좌제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닌지 수소문을 해봤지만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청진 포항구역 그 바닷가 마을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시고 손녀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겠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제가 어머니 손을 한 번만 더 잡을 수 있다면, 성아가 할머니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값진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가 뭔지 저는 이제 압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두렵지 않은 것, 딸아이가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걸 갖기 위해 우리 가족은 두만강을 건넜고 정글을 걸었고 철창 안에서 버텼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하나,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못한 것만 빼고